비 오는 저녁에 이렇게 모이신 것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열기로 채워지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78년생이고요. 앞에 나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78년생이고 심지어 제주도 태생이거든요. 그 제주도 태생이고 그러다가 건축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건축학과 다니다가 부동산 시장에 첫 눈을 띄게 된 계기가 음마아파트 재건축이었거든요. 그 음마아파트 재건축 지금 하지도 못했지만 아시겠지만 그 재건축하게 되면은 수주전 이렇게 수주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LG, 삼성 드림사업단하고 이제 현대롯데가 붙었는데 제가 드림사업단 소속으로 그 LG건설과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스타트업 같은 그런 아웃소싱 기업을 대학원 선배들이랑 건축학과 학생들 중에서 좀 이제 말까지 좀 괜찮은 그런 친구들 15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잠실에 있는 S1cm 트리즘 같은 수주전부터 시작해서 대치동에 있는 재건축 수주전을 그때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음마아파트에 음마를 소유하셨지만 좋아보시죠? 외부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분당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분당에 가면서 그런 분들한테 만났을 때 제가 22~23살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22~23살 정도 되니까 저를 이제 딱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이제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하게 좀 돈을 벌었는데 특히 부동산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았다 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부동산 얘기를 저한테 3시간씩 앉혀놓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한 말도 많았어요. 전세를 5개를 주고 있는데 붕어빵처럼 돌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전세를 붕어빵처럼 어떻게 돌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기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를 하면서 그때 공사비가 이제 4,424세대다 보니까 거의 조단위 공사비가 나왔는데 그런 1조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느끼게 됐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는 설계를 하고 싶었는데 주택을 잘 짓는 삼성물산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삼성물산 건축 부분으로 처음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금융투자에 주식시장에 관심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이제 삼성물산 시공 일을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자격증을 별도로 준비해서 금융시장으로 온 게 2011년이고요. 2011년 오고 나서 저는 무명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는 등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한국에 한 30개의 증권사가 있는데 그 30개의 증권사마다 다 건설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바이오 섹터, IT 섹터, 자동차, 화학 이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가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주식 운용에 도움이 되는지를 그 주식을 운용하는 건 매니저들이 평가를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탁과자가 되는 건데 11년에는 저는 굉장히 무명이었는데요. 2013년에 제가 레포트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저는 주택을 2014년에 처음 샀기 때문에 2013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집이 없는데 집값이 크게 올라가다. 이런 레포트를 2013년 4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1년과 12년은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하락했던 기간이고 또 대형평형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했었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연배의 그 주식 운용 본부장들이 제 리포트를 보고 저를 욕을 하려고, 저를 혼내려고. 너가 아직 부동산을 잘 몰라 본데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했고 게다가 우리도 일본처럼 인구 점점 찍고 내려오면은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 계속 하락하는데 부동산이 왜 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 한 해 동안 그 리포트를 가지고 거의 200번의 세미나를 기관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느끼시겠지만 2014년 정도 되니까 연초에 이제 2급 대책이라고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했던 얘기가 분명 조금 안 좋았었다가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순간부터는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은 정도로 주택시장이 완전하게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한국 경기로 돌아섰기 때문에 완연한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리포트를 썼고요. 2015년, 16년에도 제가 2016년에 쓴 레포트는 제목이 그런 거였습니다.
15년 겨울에 썼었는데 인구 감소, 사실 인구는 늘고 있죠. 그러나 인구 감소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구 감소, 입주폭탄, 2015년에 너무 그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2018년에 입주폭탄 하게 되면은 90년대 초반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입주폭탄, 그리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왜 오를까, 이런 레포트를 제가 썼거든요. 그 자료는 뭐 제가 썼던 레포트 중에서 가장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요. 그거를 참조해서 이 다른 분들이 책까지 냈었어요. 2016년에. 그래서 그 책 가지고 제 데이터랑 표를 이용하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부동산 업계에서 펀더멘탈한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보고 이제 부동산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없어요. 저희는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예요. 그렇지만 건설업이 우리나라 한국 건설 시장은 지금 160조 원으로 엄청난 사이즈이기 때문에 해외 건설 시장은 지금 35조 원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160조 원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로서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을 걸쳐서 저가 이제 원래 무명이었는데 2015년부터는 전체 한 22명 정도 건설 애널리스트인데 거기서 지금 2등까지 올라왔고요. 박수 치시죠. 제가 1등 가보는 게 소원인데 정말 일을 정말 기계처럼 하는 1등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그분은 정말 뭐 거의 출산 직전에도 현대건설 사세요 하면서 들어가라는 그런 전설가들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기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부동산에서는 여의도에 레포트를 쓰는 친구들 중에서는 나름 수년간 계속 일관된 로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서초구는, 저도 서초구는 제 지인들이 서초구에 많이 사는데 아까 구청장님 만난다고 하니까 제 카톡에다가 경부고속도로 빨리 지하화하고 밑에 전기 자동차, 전기 버스 좀 다니도록 하고, 그리고 신세계 빵이의 스테이션에 빵이의 스타빌드, 지금 여기 저희 스타빌드 없잖아요. 빵이의 스타빌드 좀 빨리 좀 하시라고 또 정모님 한테 좀 얘기하라고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가 아마 삼성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그런 재정 수입 보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을 갖고 계신지 물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지금 안 계셔서 그냥 대신 물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서초구가 면적이 4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 중에서는 면적이 가장 넓은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구이고, 그리고 동네도 이제 뭐 방배동, 반포, 잠원, 그리고 서초동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히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되게 명품 아파트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하나금융투자인데 저희 그룹 계열사에 하나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5억 원 이상을 예치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골드 고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골드 고객을 관리하는 PB센터가 서울과 분당까지만 있습니다. 분당까지만 있는데 올해 이제 대전, 대구, 제주 이렇게 세 군데를 열거든요. 대구는 좀 이해가 되고 제주는 아마 토지 부자가 많아서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골드 고객들 대상으로도 제가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러 많이 가기는 하는데, 하여튼 정말 여기에 좀 많이 다녔고요. 거기 요즘에 그런 분들 만나면 거의 대부분이 시장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상속증여센터를 통해 가지고 상속과 증여 같은 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위기를 제가 좀 많이 느끼고요. 이제 하여튼 제 소개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희 파리 부동산 대책하고 나서 주택가격이 갈등 높아에 대한 얘기이고요. 다음 장. 뭐 아시겠지만 4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주택자 대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뭐 2001년에 임화아파트 3억 원에 매수하시고 15억에 매도한 매각 차익이 10억이신 분들이 장특공제 30% 이 장특공제 없앴다는 거에 대해서 저 되게 충격받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둔 이유는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만큼의 자연스러운 상승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제를 하는 개념으로 들어간 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럼 없앴다는 얘기는 뭐 우리나라 물가 상승 없는 나라냐? 약간 이런 반문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전에는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30%까지 있다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종전에 7억 원에서 10억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율도 최고 세율이 42%니까 지방세를 내게 되는 거고, 여기는 3주택인 경우에는 10%, 20% 이렇게 68.2%까지 낸다.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계산해보면 거의 모든 그 양도세 밴드에서 양도세가 3주택자 이상 거의 다 2배씩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4월 1일 전에 그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 1월하고 2월에 주택 매매 거래량 나왔는데 전년비 15% 늘었고요. 4월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비 100%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하실 분들은 거의 다 팔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4월부터는 매매량이 굉장히 잠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된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진단을 강화한 부분은 이거 화두가 되었었고요. 제가 목동 그 시위하는 날에도 좀 갔다 왔었는데 양천구 쪽.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이유는 되게 구조가 아파트를 흔들려서 재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단열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조금 무시하고 구조 성능만 강화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불만이 많고요. 참고로 제가 그 시공을 좀 하다가 왔으니까 아파트를 볼 때 우리나라 아파트의 질적 성장이 한 번 있었던 시기는 2005년인데요. 아시겠지만 2005년 7월부터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이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 강화가 되었고요. 2005년 7월달에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표준바닥 구조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리고 밑에 층에서 그 소음 성능 테스트를 하는 인정바닥 구조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종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바닥 슬라브 골조 두께가 150mm에서 180mm 정도로 건설이 되었었는데 표준 바닥 구조 상에서는 무조건 210mm 이상으로 건설이 되었었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가 뚝 터지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층에서 시험 성능을 받는 거를 인정바닥 구조랑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층간소음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의자를 끄는 경충격음과 그 애들이 뒤꿈치를 때리는 중충격음이 있는데 그 중충격음은 골조를 울리게 되고 그 골조를 울리게 되면은 그게 슬라브가 이렇게 튕겨서 그 소리가 바로 밑에 층에 들리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성능 시험을 할 때도 벽에서 1.2m 떨어진 곳에다가 그 소음계를 달아가지고 재는 거거든요. 위에서 재는 게 아닙니다. 벽에서 재는 겁니다. 그래서 벽식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어쨌든 2006년에 바닥 슬라브 두께가 좀 두꺼워진 거 있었는데 2014년에는 또 무조건 인정바닥 구조라고 그 소음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2016년부터 준공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들부터는 요새 기능식 아파트들이 다시 굉장히 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레미안과 프루지오가 이걸 가장 잘 하고 있고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소음 성능 테스트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 DH 자이 가보시면 거기 바닥 슬라브 두께가 240mm로 일반보다 30mm 두꺼웠고 반포 1단지, 반포 주공 1단지는 260mm의 그 층간 슬라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아파트임을 저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2006년 1월달에 그 소방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전층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1층부터 15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데 가보시면은 우리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아마 여기 서초 삼풍도 스프링클러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15층까지는 설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또 달아야 되도록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리모델링 시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마감천정 있잖아요. 골조천정에서 이 마감천정까지 여러 가지 배관 같은 것 때문에 그 일정한 두께를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 스프링클러 설치 때문에 22cm 이상 내려와야지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게 15c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다. 그러면 한 17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은 층고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의 실내층고는 2.2m에서 2.4m인데 보통은 2.3m로 잡고 있는데 요새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실내층고 2.4m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반포 1단지 실내층고 아시죠? 저기는 2.6m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 부동산이라는 게 반드시 면적 가격만이 아니고 면적 곱하기 높이를 한 볼륨 가격으로 부동산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반포 1은 저것만 보더라도 되게 괜찮아가죠. 그 서울숲 옆에 있는 대림사람이 시공한 아크로스 그 서울 포레스트 이 아파트는 실내 층고가 무려 3.3m의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난 개방감을 줄 겁니다. 그 지금 압구정이 됐던 거의 1대1이나 제자리 재건축을 할 거의 모든 아파트들은 제가 거의 단언컨대 실내 층고 3m 이상을 갈 거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볼륨이 면적이 똑같아서 볼륨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개방감을 크게 주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더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이 엄청 확산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90년대 아파트들이 바다스라브 두께도 180mm로 낮기 때문에 그 2006년 이후의 기준으로 강화하게 되면 슬라브가 두꺼워지니까 밑에서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그런 형태, 약간 폐쇄감을 주는 형태로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은 볼륨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향상할 거라고 기대하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구조 점수를 강화한다는 거는 너무 그냥 중시대적인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 이 부분은 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가계대출 주택가구 대출 비율을 낮추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그런 분들은 기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1금융권에 가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저축은행에 가서 LTV 90%로 이제 기업 대출을 받아버리는 형태로 실제로 대출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내용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원래 그 3시간이나 걸리는 이유는 이거를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첫 번째는 시간상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현존하는 전체 주택은 1956만 세대, 6만 호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아파트가 1000만 호 정도 되고 그것이 단독주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보시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들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서초구든 강남구든 할 것도 없지만 서초 상품 36평 16억이지만 반포 장이는 35평 정도 가면은 거의 23, 4억이고 그리고 아리팍 한강이 보이는 아리팍 100동, 106동 이런 데 있는 좋은 평형대는 또 29억 가잖아요. 이게 신축, 구축 가격 차이가 10억씩 넘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신축이랑 구축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게 그러니까 신축 강세가 요새 2010년대 시장의 트렌드인데 이게 다 노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재건축을 가속화시켜 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약간 가격이 좀 밸런스가 맞춰서 움직일 텐데 지금은 구축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신축 가격은 초강세될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는 그나마 양호한데 단독주택까지 생각해버리면은 여기 서쪽으로 담배동이 있으니까 단독주택 노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겠지만 단독주택 노후화까지 생각하면 단독주택은 75%가 준공 20년을 넘어서는 거고 50%가 준공 30년을 넘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극도로 노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재생시켜서 써먹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점유구조 문제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요새 구청의 주택임대과를 가보시면 엄청난 사람들이 발업을 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한 사람은 아직 사실 상당히 소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개인 다주택자가 임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그 주택의 자가율이 5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마저도 그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에 열심히 사서 54%에서 57%로 올라온 거고요. OECD 평균은 65%이고 웬만한 나라는 작업하면 70% 넘어갑니다. 다 자가율이 높아요. 우리는 자가율이 더 54%밖에 되지 않아서 힘겹게 57% 정도 올린 거고요. 그래서 자가가 아니면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율은 반대로 43%의 임대차 시장이고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더 큰 특징은 그 임대차 43%의 양주택수로 따지면 거의 850만 원 되죠. 이 850만 원에 공공은 120만 원밖에 없고 민간이 전부 730만 원 전부 민간이고요. 이 730만 원이라는 민간 주택 중에서 개인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개인들이 99%가 넘어요. 부영 같은 회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임대업을 등록하신 분은 그 100만호도 올해 1월달에 드디어 100만호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월 4,000명씩 등록을 했는데요. 4,000명씩 평균 주택 3개씩 등록했으니까 12,000호씩 등록이 됐는데 요새는 월 10,000명씩 등록하세요. 그래서 월 10,000명 정도가 등록하니까 주택 한 3만 개씩 계속 등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속도 가면은 연내에 한 150만 원 등록이 될 것 같고 내년, 내후년 가면은 200, 250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공공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민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점유구조상에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이 그 신도시 35년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강남불패거든요. 그 강남불패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